몽골 소녀가 세계를 울렸습니다. 영하 35도 게르에서 낡은 스마트폰 하나로 한국어를 독학한 17세 에르덴의 가난한 유목민 딸이라는 이유로 모두가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2년 만에 토픽 6급을 따냈고 경쟁률 87대 1을 뚫고 서울대 전액 장학생이 됐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에르덴에는 환영 나온 한국인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국은 저를 동등하게 대해줬어요. 그녀의 이야기가 BBC를 통해 전 세계에 알려지자 몽골 전역에서 한국어 수강생이 300% 폭증했습니다. 게르에서 서울대까지 6,400km를 건너온 한 소녀의 기적. 이 영상은 꿈을 포기하지 않은 소녀와 그녀를 환영한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르데네입니다. 몽골 울란바토르 외곽의 작은 유목민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2023년 1월, 제 나이 17살이었죠. 그날 밤 기온은 영하 35도였습니다. 게르아는 추웠어요. 불을 지폈지만 천막 틈으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두꺼운 담요를 뒤집어 쓰고 낡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한국 드라마가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제목은 스카이캐슬이었죠. 드라마 속 서울은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높은 빌딩, 깨끗한 거리, 그리고 멋진 대학교 캠퍼스. 주인공들은 서울대학교에 가기 위해 치열하게 공부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가슴이 뛰었어요. 나도 저기 가고 싶다.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게르 문이 열렸어요. 아버지가 들어오셨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함께 들어왔죠. 또 그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냐?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에르데네, 내일 아침 양들 돌봐야 한다. 일찍 자거라. 네, 아버지. 저는 스마트폰을 끄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배터리가 방전됐어요. 화면이 꺼졌습니다. 충전할 전기도 없었죠. 우리 게르는 전기 공급이 불안정했거든요. 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손에 따뜻한 수태차를 들고 계셨어요. 몽골 전통 우유차였습니다. 마셔라, 에르데네. 추울 텐데. 고맙습니다, 어머니.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어머니를 올려다봤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어요. 에르데네야, 너도 알잖니. 우리 형편의 대학은 꿈도 꾸지 마라. 하지만 어머니, 우리는 유목민이다. 양을 치고 살아가는 거야. 그게 우리 운명이란다. 어머니의 말은 따뜻했지만 무거웠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부모님이 주무신 후 저는 다시 스마트폰을 켰어요. 배터리가 5%밖에 남지 않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까 보던 드라마의 한 장면이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서울대학교 정문 앞에 선 주인공.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죠. 나는 해냈어. 불가능하다던 꿈을 이뤘어. 저는 그 대사를 몽골어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로도 따라했어요. 발음은 엉망이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스마트폰 배터리가 완전히 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게르의 둥근 천장 사이로 별이 보였습니다. 언젠가 나도 서울에 갈 수 있을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추운 바람 소리만 들렸죠. 다음 날 아침 새벽 5시, 저는 양들을 돌보러 나갔습니다. 눈 덮인 초원은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양 50마리가 제 뒤를 따라왔죠. 아버지는 울란바토르 시내에서 일용직 일을 하러 가셨고, 어머니는 집안일을 하셨습니다. 저는 양을 몰며 생각했습니다. 이 삶이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뭔가 다른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요. 오후 3시 양들을 게르 근처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슬그머니 울란바토르 시내로 향하는 버스를 탔어요. 버스비는 양털을 팔아 모은 돈으로 냈습니다.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눈 덮인 평원이 점점 멀어지고 도시의 건물들이 나타났습니다. 울란바토르는 몽골의 수도이지만 서울처럼 화려하지는 않았어요. 낡은 건물들과 좁은 거리가 대부분이었죠.
그래도 시내 중심가에는 새로운 건물들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의 간판이 눈에 띄었어요. GS25 편의점, BBQ 치킨, 카페베네. 저는 그 간판들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한 서점 앞에 섰어요. 간판에는 한글과 몽골어가 함께 쓰여 있었습니다. 한국 도서 전문 서점이라고요. 유리창 너머로 책들이 보였습니다. 한국어 교재, 한국 소설, 한국 드라마 대본집. 저는 용기를 내어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서점 안은 따뜻했습니다. 히터가 켜져 있었거든요. 저는 한국어 교재 코너로 걸어갔습니다.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어요. 초급 한국어, 토픽 준비반, 한국어 문법 정복. 제 손이 책 한 권에 닿았습니다. 가격표를 봤어요. 35,000 투구릭. 한국 돈으로 15,000원 정도였지만 저에게는 큰 돈이었습니다. 양털 3kg를 팔아야 살 수 있는 금액이었죠. 저는 책을 내려놓으려 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 책 사고 싶니? 돌아보니 6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 서 계셨습니다. 서점 주인이었어요. 네, 하지만 돈이 없어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주인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미소를 지으셨어요. 얼마나 갖고 있니? 5,000 투구릭이요. 주인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책을 집어 제 손에 쥐어주셨어요. 가져가거라. 하지만 조건이 있다. 꼭 배워서 성공해라. 그게 내 조건이다.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성공하겠습니다. 주인은 제 어깨를 두드려 주셨어요. 요즘 젊은이들 다 한국어 배운다. 너도 할 수 있어. 포기하지 마라. 그날 저녁 게르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책을 꼭 껴안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눈 덮인 초원을 물들이고 있었죠. 나는 할 수 있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누구에게 들리지 않았지만 상관없었어요. 제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으니까요. 게르에 도착했을 때는 밤 9시였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양치러 늦게 들어온 줄 아셨어요. 저는 책을 담요 속에 숨기고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3월이 됐습니다. 저는 그 책을 받은 후 매일 밤 공부했어요. 부모님이 주무신 후 작은 손전등을 켜고 책을 폈습니다. 한글 자음과 모음을 익혔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처음에는 이상한 그림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서점 주인이 써준 메모가 도움이 됐습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배우기 쉬운 문자다.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한글을 읽을 수 있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입 밖으로 소리내어 읽으니 신기했습니다. 양을 치러 나갈 때도 책을 가져갔어요. 양들이 풀을 뜯는 동안 저는 바위에 앉아 공부했죠. 초원에는 저 혼자뿐이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버지가 제 책을 발견하신 거예요. 3월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게르 안에서 제 책을 들고 계셨습니다. 이게 뭐냐? 한국어 책이에요. 한국어? 우리는 양을 치는 유목민이다. 중국어나 배워라. 아버지는 책을 던지셨어요. 저는 얼른 주워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말리셨죠. 여보, 아이가 공부하겠다는데 말리지 마세요. 우리 형편에 무슨 대학이냐? 꿈도 꾸지 마라. 아버지는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어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에르데네야, 아버지는 너를 걱정해서 그러시는 거란다. 저는 할 수 있어요, 어머니. 그날 밤 저는 더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4월이 됐어요. 친구가 울란바토르 한국문화원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서 무료로 한국어 수업을 한대. 근데 자리가 20명밖에 없대. 저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다음 날 바로 문화원으로 갔습니다. 한국문화원은 시내 중심가에 있었어요. 입구에 태극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많은 학생들이 있었죠. 접수대 직원이 말했습니다. 신청서 작성하세요. 경쟁률이 높아요. 한글 읽기 테스트를 봐요. 직원이 종이를 건넸어요. 한글 문장 10개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읽기 시작했죠.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어를 배우고 싶습니다. 발음이 완벽하지 않았지만 끝까지 읽었어요.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봤습니다. 어디서 배웠어요? 혼자 공부했어요. 혼자요? 합격이에요. 다음 주 월요일에 오세요. 저는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첫 수업날,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양을 돌본 후 버스를 탔습니다. 2시간이 걸렸죠. 교실에 들어가니 20명이 앉아 있었어요. 대부분 대학생이나 직장인들이었습니다. 한국인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30대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수진입니다. 완벽한 한국어였어요. 저는 그 목소리에 빠져들었습니다. 12주 동안 함께 공부할 거예요. 열심히 하시면 기본 회화는 할 수 있어요.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발음, 문법, 단어. 모든 게 재미있었어요. 쉬는 시간에 옆자리 학생이 말을 걸었습니다. 너 어디서 왔어? 울란바토르 외곽이요. 버스로 2시간 걸려요. 헐, 2시간. 대단하다. 수업이 끝나고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복습했어요. 노트에 적은 단어들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5월이 됐어요. 어느 날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토픽이라고 아세요? 한국어 능력 시험이에요. 6급이 최고 등급이죠.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선생님, 저도 시험 볼 수 있나요? 물론이죠. 내년 4월에 시험이 있어요. 그날부터 저는 토픽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6월에 학교 친구들이 저를 놀렸습니다. 에르데네, 아직도 한국어 배우니? 응. 왜? 중국어가 더 쓸모 있잖아. 나는 한국어가 좋아. 한국어 배워서 뭐 할 건데? 한국 가기라도 할 거야? 친구들이 웃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갈 거야. 꼭 갈 거야. 웃음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7월이 됐어요. 한국문화원 초급반이 끝났습니다. 선생님이 수료증을 주셨어요. 에르데네 씨, 12주 동안 한 번도 안 빠졌죠? 네, 선생님. 대단해요. 앞으로도 계속 공부하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에르데네 씨는 꼭 성공할 거예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수료증을 바라봤어요. 거기에는 제 이름이 한글로 적혀 있었습니다. 에르데네. 너무 예뻤어요. 게르에 도착해서 부모님께 수료증을 보여드렸습니다. 어머니가 기뻐하셨어요. 우리 딸, 대견하구나. 어머니, 저 토픽 시험 볼 거예요. 이걸 따면 한국 대학에 갈 수 있어요. 어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에르데네야, 우리 형편에. 알아요. 하지만 장학금이 있을지도 몰라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지만 말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짐했어요. 토픽 6급을 따겠다고요. 그리고 언젠가 한국에 가겠다고요. 초원에 별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별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서울의 밤하늘은 어떨까요? 서울대학교는 정말 드라마처럼 아름다울까요? 언젠가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2023년 8월부터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토픽 6급 준비였어요. 6급은 한국인도 어려워하는 최고 등급이었죠. 주변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게르 안은 아직 어두웠고 가족들은 모두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작은 손전등을 켜고 공부를 시작했죠. 한국어 문법책, 단어장, 그리고 토픽 기출문제집 서점 주인이 추가로 빌려준 책들이었어요. 2시간 동안 집중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6시가 됐죠. 양들을 돌보러 나가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초원에서도 공부는 계속됐어요. 양들이 풀을 뜯는 동안 저는 단어를 외웠습니다. 공책에 100번씩 써가며 익혔죠. 손이 시려도 멈추지 않았어요. 9월이 됐습니다. 첫 번째 토픽 시험 날이었어요. 울란바토르 시험장까지 가는데 3시간이 걸렸습니다. 시험은 듣기, 읽기, 쓰기 총 3영역이었죠. 듣기 문제는 너무 빨랐어요.
읽기는 어려운 단어투성이었습니다. 쓰기는 손이 떨려서 글씨가 삐뚤삐뚤했죠. 시험이 끝나고 나오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떨어졌다고요. 한 달 후 결과가 나왔어요. 4급이었습니다. 6급에는 한참 못 미치는 점수였죠. 그날 밤 게르 안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등을 토닥여 주셨어요. 10월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방법을 바꿨어요.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30%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매일 2시간씩 보니 점점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뉴스도 봤어요. 유튜브에서 KBS 뉴스를 찾아봤죠. 아나운서의 정확한 발음이 도움이 됐습니다.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멈추고 찾아봤어요. 11월 어느 날 울란바토르 서점에 들렀습니다. 서점 주인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제가 4급에 떨어진 이야기를 하자 주인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분은 한국 소설책 한 권을 건네주셨어요.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였습니다. 몽골어 번역본과 한국어 원서 2권이었죠. 서점 주인은 2권을 비교하며 읽으라고 했습니다. 모르는 부분은 번역본을 보고 이해되는 부분은 한국어로 읽으라고요. 저는 그 방법대로 했습니다. 12월이 됐어요. 영하 40도의 추위였지만 저는 매일 공부했습니다. 손이 얼어서 펜을 잡기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2024년 1월 2번째 도전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준비가 달랐어요. 모의고사를 10번 넘게 풀었고 쓰기 연습을 100편 넘게 했습니다. 4월 시험날 저는 다시 시험장에 들어갔어요. 이번에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듣기 문제가 들렸고 읽기 문제가 이해됐어요. 쓰기는 준비한 대로 썼습니다. 한 달 후 결과를 확인했어요. 5급이었습니다. 점수는 올랐지만 6급은 아니었죠. 또 떨어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울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연습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5월부터 저는 미친 듯이 공부했습니다. 하루 6시간씩 한국어만 했어요. 양을 치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잠들기 직전까지 한국어를 공부했습니다. 친구들은 제가 이상하다고 했어요. 학교에서도 혼자 한국어 단어를 중얼거리는 저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저에게는 목표가 있었으니까요. 6월 어느 날 한국문화원 김수진 선생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선생님은 제가 5급을 땄다는 소식을 듣고 축하해 주셨어요. 선생님은 6급 준비를 위한 특별 팁을 알려주셨습니다. 한국 신문 사설을 읽으라고 하셨어요. 어려운 표현과 고급 어휘가 많이 나온다고요. 저는 그날부터 조선일보 온라인판을 매일 읽었습니다. 7월, 8월, 9월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공부했어요. 게르 안에 한국어 단어 메모지가 가득 붙어 있었습니다. 벽에도 천장에도 심지어 양 우리에도 붙여놨죠. 10월이 됐습니다. 3번째 토픽 시험이었어요. 이번에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문제를 풀면서 이건 맞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듣기는 거의 다 이해했고 읽기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쓰기는 원고지를 꽉 채웠죠. 시험이 끝나고 나오는 길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된 것 같다고 느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2024년 11월 어느 날 결과 발표일이었어요. 저는 울란바토르 PC방으로 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잡았죠. 화면에 제 수험 번호를 입력했어요. 로딩이 됐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타났죠. 토픽 6급. 점수는 285점. 만점이 300점이니까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소리 없이 울었어요. 1년 6개월. 3번의 도전. 수천 시간의 공부. 드디어 해냈습니다. PC방 주인이 다가와 축하해 주셨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게르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봤어요. 눈 덮인 초원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1년 반 전 똑같은 풍경을 보며 꿈을 꿨던 제가 떠올랐어요. 그때는 불가능해 보였던 꿈이었죠. 하지만 저는 해냈습니다. 가난한 유목민 딸이 게르에서 손전등 켜고 공부하던 소녀가 토픽 6급을 땄습니다.
게르에 도착해 부모님께 보여드렸어요. 합격증을 보신 아버지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아무 말씀 없이 제 어깨를 두드려 주셨어요. 어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셨죠. 그날 밤 저는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요. 토픽 6급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이제 진짜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됐으니까요. 서울이 조금 더 가까워진 것 같았습니다. 2025년 1월 15일,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날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친구가 급하게 달려왔어요. 한국 정부가 몽골 학생 100명을 뽑는다고 했습니다. 전액 장학금으로 한국 대학에 보내준다고요. 저는 친구 스마트폰을 빌려 한국 교육부 웹사이트에 들어갔어요. 정말로 공고가 떠 있었습니다. 몽골 우수 인재 유치 프로그램이었죠. 가슴이 뛰었어요. 이건 제가 꿈꾸던 기회였습니다. 집으로 달려가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걱정하셨지만 지원해보라고 하셨어요. 필요한 서류는 성적표, 토픽 성적표, 자기소개서, 추천서였습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자기소개서를 썼어요. 20번도 넘게 고쳤었죠. 게르에서 공부한 이야기, 새벽 4시에 일어난 이야기, 토픽 3번 도전한 이야기 모두 적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썼어요. 배운 것을 몽골로 가져와 제 나라를 더 좋게 만들고 싶습니다. 2월 5일 마감일에 서류를 보냈습니다. 울란바토르 우체국에서 한국행 국제우편으로 보냈어요. 2월 말 한국 교육부에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지원자는 총 8,700명이라고 했어요. 경쟁률 87대 1이었습니다. 저는 절망했어요. 8,700명 중에 100명만 뽑는다니요. 학교 선생님도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하라고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월 초 1차 서류 심사 결과가 나왔어요. 합격이었습니다. 8,700명에서 1,000명으로 압축됐고 저는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이제 경쟁률은 10대 1이었습니다. 다음 단계는 면접이었어요. 면접 날짜는 3월 20일 울란바토르 시내 호텔에서 진행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2주 동안 준비했어요. 예상 질문을 만들고 답변을 연습했습니다. 같은 반 친구도 1차를 통과했어요. 부잣집 딸로 중국 유학을 다녀왔고 사교육도 받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혼자 준비할 수밖에 없었죠. 3월 20일, 저는 새벽 4시에 게르를 출발했습니다. 버스로 6시간이 걸렸어요. 호텔 로비에는 면접 보러 온 학생들이 가득했습니다. 다들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저는 몽골 전통 의상대를 입고 있었습니다. 정장 살 돈이 없었거든요. 제 차례가 됐습니다. 면접실에 들어가니 3명의 면접관이 앉아 계셨어요. 50대 여자 교수, 40대 남자 교육부 관계자 2분이었습니다. 여자 교수가 한국어로 질문하셨어요. 왜 한국에 가고 싶은지, 한국어를 어떻게 배웠는지 물으셨습니다. 저는 준비한 답변을 했어요. 하지만 중간에 목이 메었습니다. 게르에서 손전등 켜고 공부했던 이야기를 하다가 눈물이 났어요. 그래도 끝까지 말씀드렸습니다. 토픽 3번 도전한 이야기, 서점 주인이 도와준 이야기. 모두 솔직하게 말했어요. 마지막 질문은 합격하면 무엇을 하고 싶은지였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대답했어요. 한국에서 경제학을 배우고 몽골로 돌아와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고요. 가난해도 꿈을 꿀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여자 교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면접이 끝났습니다. 20분 정도 걸렸어요. 면접실을 나오면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생각했어요. 최선을 다했다고, 이제 결과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요. 게르에 도착했을 때는 밤 9시였습니다. 부모님께 면접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아버지가 처음으로 잘했을 거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결과 발표는 4월 15일이었어요. 한 달이 남았습니다. 가장 긴 한 달이 시작됐습니다. 4월이 됐습니다. 결과 발표까지 2주가 남았어요. 저는 양을 치면서도 학교에서도 잠들기 전에도 면접 생각만 했습니다. 제대로 대답했을까? 떨리는 목소리가 나쁜 인상을 주지 않았을까요? 밤마다 그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학교에서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면접은 어땠냐고요? 저는 그냥 최선을 다했다고만 대답했어요. 부잣집 친구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면접관들이 자기 답변에 만족한 것 같다고 했죠. 4월 10일 결과 발표까지 5일 남았습니다. 저는 초조해서 공부도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양들을 돌보다가도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어머니가 걱정하셨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않는 제 모습을 보시며 괜찮겠냐고 물으셨죠.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4월 13일 이틀 남았습니다. 저는 게르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울란바토르로 가기로 했습니다. 결과를 확인하려면 인터넷이 필요했거든요. 게르에는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했죠. 아버지가 버스비를 주셨습니다. 양털을 팔아 모은 돈이었어요. 처음으로 아버지가 제 꿈을 응원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4월 14일 저녁, 저는 울란바토르에 도착했어요. PC방으로 갔습니다. 여기서 밤을 새우기로 했죠. 결과는 다음 날 새벽 5시에 발표된다고 했어요. 한국 시간으로는 오전 10시였습니다. PC방은 24시간 운영됐습니다. 저는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시계를 보니 밤 10시였습니다. 7시간을 기다려야 했죠. 주변에는 게임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시끄러운 소리,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오직 시간만 보고 있었습니다. 밤 12시가 됐습니다. 5시간 남았어요. 저는 한국어 단어를 외우려고 했지만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 3시간 남았습니다. PC방 사람들이 조금씩 줄어들었어요. 저는 화장실에 다녀와서 얼굴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새벽 4시, 1시간 남았습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손이 떨려서 마우스를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PC방 주인이 다가왔습니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었어요. 주인은 제가 밤새 한자리에 앉아 있는 걸 신기하게 봤나 봅니다. 무엇을 기다리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한국 유학 결과를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주인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응원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따뜻한 차 한 잔을 갖다 주셨습니다. 저는 감사하다고 말하고 차를 마셨어요. 새벽 4시 50분, 10분 남았습니다. 저는 한국 교육부 웹사이트에 접속했어요. 아직 결과는 업데이트되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 55분, 5분 남았습니다. 페이지를 새로 고침했어요. 여전히 업데이트 안 됐습니다. 새벽 5시 정각, 저는 다시 새로 고침을 눌렀습니다. 페이지가 로딩됐어요. 그리고 합격자 발표 페이지가 나타났습니다. 수험 번호를 입력하라고 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제 번호를 쳤습니다. 손가락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2번이나 잘못 입력했습니다. 3번째 시도에서 제대로 입력했어요.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로딩이 됐습니다. 3초가 3시간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화면에 글자가 나타났습니다. 합격을 축하합니다. 저는 그 글자를 다시 읽었습니다. 혹시 잘못 본 건 아닐까요? 다시 한번 읽었어요. 합격을 축하합니다. 에르데네님은 2025학년도 한국 정부 초청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깨가 떨렸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PC방 주인이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합격했다고요. 저 합격했다고요. 주인이 박수를 쳤습니다. PC방에 남아있던 5명의 손님들도 박수를 쳐줬어요. 저는 계속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정신을 차렸어요. 부모님께 전화를 드려야 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번호를 누르기 힘들었죠. 어머니가 받으셨습니다. 새벽이라 목소리가 잠겨 있었어요. 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합격했다고요. 한국에 간다고요. 어머니가 소리를 지르셨어요. 기쁨의 소리였습니다. 아버지를 깨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가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 딸 자랑스럽다고 하셨습니다. 제 인생에서 아버지에게 그런 말을 들은 건 처음이었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에 배정됐다고 써 있었어요. 제가 지망한 학과였습니다. 등록금 전액 지원, 생활비 월 100만 원 지원, 기숙사 제공. 모든 게 지원됐습니다. 개강은 8월 말이었어요. 4개월 후였습니다. PC방을 나와 거리를 걸었습니다. 새벽 6시 울란바토르에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거리는 조용했고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춥지 않았어요.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2년 전 게르 안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며 꿈꿨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불가능해 보였던 꿈이었어요. 가난한 유목민 딸이 서울대에 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하지만 저는 해냈습니다. 아침 8시 한국문화원 김수진 선생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선생님이 진심으로 축하해 주셨습니다. 제가 꼭 성공할 줄 알았다고 하셨어요. 오후에 서점에 들렀습니다. 서점 주인께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주인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눈물을 글썽이시며 자랑스럽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밤 게르로 돌아왔습니다. 부모님이 작은 잔치를 준비하셨어요. 이웃들을 초대하셨습니다. 다들 축하해 주셨죠. 잔치가 끝나고 저는 혼자 밖으로 나왔습니다. 초원에 별이 가득했어요. 똑같은 별들이었지만 오늘은 달라 보였습니다. 4개월 후면 저는 서울에 있을 거예요. 서울대학교 캠퍼스를 걷고 한국 친구들을 만나고 새로운 세상을 경험할 겁니다.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합격 후 4개월이 남았습니다. 2025년 4월부터 8월까지 저는 서울로 떠날 준비를 했어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비자 신청이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 가서 학생 비자를 받아야 했죠. 5월 초 울란바토르 한국 대사관을 방문했어요. 대사관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셨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면접을 봤어요. 일주일 후 비자가 나왔습니다. 여권에 찍힌 한국 비자를 보니 실감이 났어요. 5월 중순 한국 교육부에서 오리엔테이션 안내가 왔습니다. 울란바토르에서 선발된 학생 100명이 모이는 자리였어요. 장소는 한국문화원이었죠. 오리엔테이션 날 저는 문화원 강당에 들어갔습니다. 100명의 학생들이 앉아 있었어요. 다들 설레는 표정이었습니다. 한국 교육부 담당자가 나와서 설명했어요. 한국 생활 적응 방법, 기숙사 배정, 공항 픽업 안내 등을 알려줬습니다. 8월 20일 모두 함께 인천으로 출발한다고 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다른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서울대에 합격한 학생이 저 포함 5명이었어요. 다들 울란바토르 명문 고등학교 출신이었습니다. 저만 외곽 출신이었죠.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어디서 왔냐고요? 저는 울란바토르 외곽 유목민 마을에서 왔다고 했어요. 학생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6월이 됐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더 연습했어요. 토픽 6급이 있지만 실제 회화는 부족했거든요. 매일 한국 뉴스를 보고 따라 말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한국문화원에서 특별 프로그램도 시작됐어요. 한국 생활 적응 교육이었습니다. 한국 음식 먹는 법, 지하철 타는 법, 편의점 이용법을 배웠죠. 김수진 선생님이 특별히 저를 불렀습니다. 한국에 가면 문화 충격이 클 거라고 하셨어요. 서울은 울란바토르보다 훨씬 크고 복잡하다고요. 하지만 금방 적응할 수 있을 거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7월이 됐어요.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저는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가져갈 물건이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책 몇 권, 그리고 어머니가 주신 몽골 전통 장신구였죠. 어머니는 델 한 벌을 새로 만들어 주셨어요. 한국에서 몽골을 소개할 때 입으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제 어깨를 두드려 주셨어요. 7월 말 마을 사람들이 작은 송별회를 열어줬습니다. 게르 앞마당에 이웃들이 모였어요. 다들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한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을에서 서울대에 가는 아이가 나올 줄 몰랐다고요. 자랑스럽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친구들도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예전에 저를 놀렸던 친구들도 이제는 진심으로 축하해 줬어요.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내가 부럽다고 나도 한국어 배울 걸 그랬다고요. 8월이 됐습니다. 출발까지 일주일 남았어요. 저는 매일 게르 주변을 걸었습니다. 초원을 바라보고 양들을 쓰다듬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17년간 살았던 이곳과 잠시 이별하는 거였습니다. 슬프진 않았어요.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이곳이 저를 키워줬고 꿈을 꾸게 해줬으니까요. 8월 15일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게르 안에서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어머니가 제가 좋아하는 보즈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몽골 전통 만두였죠. 식사 후 아버지가 입을 여셨어요. 평소에 말이 없으신 분인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똑똑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가난해서 제대로 공부시켜주지 못한 게 미안하다고요. 이제 한국에 가서 마음껏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꼭 안았어요. 아버지도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게르 밖으로 나가 별을 봤습니다. 초원에 가득한 별들이었죠. 서울에서도 이 별들이 보일까요? 8월 20일 아침이 왔습니다. 출발일이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양들에게 인사했어요. 양들은 제가 떠나는 줄 모르고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오전 8시 울란바토르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부모님이 함께 가셨어요. 공항에는 100명의 학생들과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체크인을 했습니다. 여권과 비자를 보여주고 짐을 붙였어요. 이제 출국장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부모님과 마지막 포옹을 했어요. 어머니가 우셨습니다. 저도 울었죠. 하지만 이건 이별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출국장을 지나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비행기가 보였어요. 대한항공 KE866편 인천행이었습니다. 탑승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저는 비행기에 올랐어요. 생애 첫 비행기였습니다.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맸어요. 창밖을 보니 울란바토르가 보였습니다. 제가 17년간 살았던 도시였죠.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활주로를 달리더니 하늘로 떠올랐어요. 울란바토르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고요. 인천까지 3시간, 서울까지 1시간 더. 4시간 후면 저는 서울에 있을 겁니다.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2025년 8월 20일 오후 2시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창밖으로 한국 땅이 보였어요. 회색 활주로, 현대적인 건물들,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도시.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장으로 향했어요. 100명의 몽골 학생들이 함께 걸었습니다. 다들 설레는 표정이었죠. 입국 심사대를 통과했습니다. 직원이 제 여권을 보고 미소를 지었어요. 한국어로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감사하다고 대답했어요. 짐을 찾아 나오니 도착 게이트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10명쯤 되는 한국인 대학생들이었습니다. 손에 환영 피켓을 들고 있었어요. 몽골 친구들 환영합니다라고 한글과 몽골어로 써 있었죠. 그중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20대 초반 여학생이었어요. 저를 보더니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서울대 경제학과 3학년 박지현이라고 소개했어요. 같은 과 선배였습니다. 지연 언니는 제 짐을 들어주려고 했어요.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언니는 웃으며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저를 안내했어요. 공항 밖으로 나왔습니다. 8월의 더운 공기가 얼굴을 감쌌어요. 몽골과는 다른 습한 더위였죠. 주차장에 버스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100명이 탈 수 있는 큰 버스였어요. 우리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어요. 창밖으로 한국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높은 빌딩들, 넓은 도로, 수많은 자동차들. 드라마에서만 보던 모습이 눈앞에 있었어요.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한강이 보였어요. 드라마에서 수없이 봤던 그 강이었죠. 햇빛에 반짝이는 강물이 아름다웠습니다. 1시간쯤 지나 서울대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정문이 보였어요. 서울대학교라고 쓰인 큰 표지석이었죠.
저는 그 글자를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2년 전 게르에서 드라마를 보며 꿈꿨던 곳이었어요. 불가능해 보였던 그곳에 제가 서 있었습니다. 버스가 기숙사 앞에 섰어요. 관악사라는 이름의 기숙사였습니다. 우리는 버스에서 내렸어요. 기숙사 로비에서 방 배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3층 307호였어요. 2인 1실이라고 했습니다. 방으로 올라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깨끗한 방이 나타났습니다. 침대 2개, 책상 2개, 옷장 2개. 게르에 비하면 훨씬 넓고 좋았어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캠퍼스가 내려다 보였어요. 나무들, 건물들, 그리고 학생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사진으로 남겼어요. 부모님께 보내드리려고요. 저녁 무렵 환영 행사가 있었습니다. 기숙사 식당에서 100명이 모였어요. 한국 교육부 관계자들과 대학교 관계자들이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분이 계셨어요. 면접 때 만났던 그 여자 교수님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저를 보시더니 반갑게 인사하셨어요. 기억한다고 게르에서 공부했던 학생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감동해서 인사를 드렸어요. 환영사가 이어졌습니다. 교육부 국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한국과 몽골의 다리가 될 거라고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인재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식사가 나왔어요. 한국 음식이었습니다. 비빔밥, 불고기, 김치찌개. 한국문화원에서 먹어본 적이 있었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한국 땅에서 먹는 한국 음식이었으니까요. 식사 후 CNN 기자가 왔습니다. 몽골 학생들을 취재하러 온 거였어요. 기자는 몇 명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지목했어요. 유목민 출신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죠. 카메라가 저를 향했습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고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대답했습니다. 게르에서 낡은 스마트폰으로 한국 드라마를 봤다고요. 한국어를 독학했고 토픽 6급을 땄다고요. 그리고 경쟁률 87대 1을 뚫고 여기 왔다고 했습니다. 기자가 또 물었어요. 한국에 대한 인상이 어떠냐고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 없었어요. 한국은 저를 환영해줬다고 말했습니다. 가난한 몽골 소녀를 동등하게 대해줬다고요. 이런 나라는 처음이라고 했어요. 기자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저는 밖으로 나왔어요. 캠퍼스를 걷고 싶었습니다. 밤 9시 캠퍼스는 조용했어요. 가로등이 켜져 있었고 학생 몇 명이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었어요. 도서관, 강의동, 본관 건물을 지나갔습니다.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중앙광장에 도착했습니다. 넓은 잔디밭이었어요. 그곳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별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도시의 불빛 때문이었죠. 울란바토르 초원과는 달랐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저는 이미 꿈을 이뤘으니까요. 스마트폰을 꺼내 부모님께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가 받으셨어요. 아버지도 옆에 계셨죠. 저는 캠퍼스를 보여드렸습니다. 건물들, 나무들, 그리고 제가 앉아있는 중앙광장. 부모님은 말없이 보셨어요. 어머니가 우셨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잘했다고 자랑스럽다고요. 통화를 끊고 저는 다시 하늘을 봤습니다. 2023년 1월 영하 35도 게르 안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던 소녀.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꿈을 꾸던 소녀. 그 소녀가 지금 서울대학교 캠퍼스에 앉아 있었습니다. 2년 6개월이 걸렸어요. 수천 시간의 공부, 3번의 토픽 도전, 87대 1의 경쟁.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해냈습니다. 다음 날 BBC에서 제 인터뷰가 보도됐습니다. 기사는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CNN, 로이터, AP통신이 제 이야기를 다뤘어요. 한국 언론도 보도했죠. 그 이후 몽골에서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한국문화원 김수진 선생님, 서점 주인, 친구들. 모두 축하해줬어요. 그리고 놀라운 소식도 들었습니다. 몽골에서 한국어 수강생이 폭증했다고 했어요. 제 이야기를 보고 많은 청년들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고요.
울란바토르 한국문화원은 수강 신청자가 너무 많아 대기자가 3,000명이 넘었습니다. 몽골 교육부는 전국 고등학교에 한국어 수업을 확대하기로 했어요. 제 이야기가 몽골 청년들에게 희망이 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8월 말, 개강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경제학 원론 첫 수업에 들어갔어요. 교수님이 들어오시고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한국어로 진행되는 강의였죠. 저는 노트북을 펴고 열심히 필기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한국 학생 몇 명이 다가왔어요. 제 이야기를 봤다고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함께 스터디하자고 제안했어요. 저는 기뻤습니다. 환영받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저녁 기숙사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2025년 8월 20일. 오늘 내 꿈이 시작됐다. 영하 35도 게르에서 시작된 꿈이었어요. 낡은 스마트폰, 손전등,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만든 꿈. 이제 그 꿈은 현실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앞으로 4년간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경제학자가 될 겁니다. 그리고 몽골로 돌아가 제 나라를 더 좋게 만들 거예요. 가난한 유목민 소녀도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이제 그 꿈으로 세상을 바꿀 차례였습니다. 여러분, 에르데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녀의 인터뷰 이후 몽골에서 한국어 수강생이 300% 증가했고 수천 명의 청년들이 한국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한 소녀의 용기가 한 나라의 청년들에게 희망이 된 거죠.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